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게 되고 그분한테 소득 처리를 못해요. 나중에 청산할 때까지 갖고 갔다가 회사 없애면 되지 않느냐. 11월 달에 건보를 납부할 때 이제 깜놀하시는 거죠. 국세청이 모르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죠. 절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는 윤책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을 맞이해서 가지입금 해결이라는 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자리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이혁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결산을 하다 보면 평소에 신경 쓰지 못했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나 가지입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결산 과정에서 드러나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때서야 심각성을 좀 깨달으시고 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법인의 대표적인 리스크 중에 가지입금에 대해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가지입금 뭔가요? 뭐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표님도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가라는 뜻이 원래 임시, 거짓, 뭐 가짜, 뭐 통용이 되는데 네. 이제 임시 계정으로 이제 회계상은 보고 있어요. 그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고 그냥 지급된 돈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이제 만들어 두는 계정이고요. 네. 정식으로 명칭은 이제 단기 대여금, 주임동 또 단기 대여금 이런 계정으로 나중에는 이제 정리가 되죠. 뭔가 이렇게 어디에 썼는지 확정이 안 돼 있는 그런 돈이겠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게 발생의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알면서도 생기고 모르면서도 생기고. 네, 그럼요. 예, 그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의뢰 입장에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 관행상 또 영업 목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인에서는 나가야 되지만 적당한 증빙을 못하는. 그러니까 증빙 없이 그냥 그냥 나가는 돈은 결국 대표님께서 그냥 갖고 갔다라고 과세관청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또 회계 처리상에서도 이제 급하게 처리하다 보게 되면 자금은 나갔는데 바로바로 증빙을 갖춰놓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이에 가지급이 쌓여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자본금 요건이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업종이 그렇죠. 있죠. 뭐 그렇죠. 의료 도매업이라든지 건설업도 있고. 건설업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표님이 2억, 3억, 5억 되는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어떻게 빌려봐서 넣어놓고 법인 설립 후에 바로 빼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급이 되는 거고 증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 요즘 많지 않지만 네. 그냥 대표님이 그냥 말 그대로 갖다 쓰는 돈, 그냥 쏙 빼서. 가서 갖다 쓰는 돈이죠. 썼다가 갚는 거 잊어버리시거나 못 갚거나. 그러면 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인데 네. 가장 많은 경우가 실제는 어떤 게 가장 많나요? 거래 관행상 생기는 것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 공단 같은 데 가면 제조 같은 경우에 사람 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게 되고 외국인 근로자도 불법 이제 체류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한테 소득 처리를 못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가지급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사업하는 내내 계속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는 거죠. 그렇죠. 거래 관행상 생기는 거나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일수록 더 그런 게 오래 가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도 2차례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실제로 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들은 나가는 거에 대한 증빙은 확실히 비용 처리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지급했던 증빙들 남겨두셨다가 혹시 그분이 그 노동자가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때나 사고 치고 나갈 때 거기에 대한 증빙을 하면 그 소득세 부과는 그 뒤의 일이고 대표님께서 부당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 비용, 리스크에 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문제를 많이 일으킬 것 같은데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착각보다는요. 가지급이 갚아야 될 돈이라는 건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그냥 어찌어찌 되겠지 또 급한 일로 계속 밀어두는 거가 제일 리스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거 제일 비싼 대출을 쓰시는 건데요. 좀 뭐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사채 끌어다 썼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회사나 대표님이나 또 그 여러 가지에 대한 페널티가 굉장히 많을 뿐더러 이건 나중에 버틴다고 대손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대표님께서 일단은 오해를 하는 거가
그러니까 다른 계정 과목으로 좀 숨겨두고 이렇게 쭉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조정계사서상 자금이 나가게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계정들을 원장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반대 계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조정 과정에서 다 나오고 드러나요. 결국은 드러난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뭐 매출 채권, 뭐 재고 이런 데 많이 좀 뿌려두잖아요. 네. 근데 저만 해도 매년 회전율을 보거든요. 그럼 이것도 전년도하고 쭉 지내봤던 시기하고도 비교를 하고, 네. 그다음에 동종업계도 하고 비교를 해요. 근데 현저하게 회전율 차이만 나는 것만으로 봐도 그렇죠. 정상적인지 정상적이지 않는지를 알죠. 무조건 100% 발견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네, 예. 그럼 국세청이 모르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제 과세 시기를 저는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제일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많이 예,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시기에 한다고 네. 보고요. 또 하나는 그 가지급에 대한 인정이자만 법인세 납부를 하고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법인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지만 빌려가신 대표님 입장에서는 빌려가신 분으로 당연히 거기에 대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인정이자율 그렇죠. 4.6% 정확히 계산해서 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일반적으로 저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지분을 갖고 계시는 주주 자격도 있으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계속 주식 가치가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상속 증여세에 대한 과표만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또 뭐 지금까지 5년, 10년간 문제없이 쭉 갔는데 이거 결국 나중에 청산할 때까지 갖고 갔다고 회사 없애면 되지 않느냐. 그냥 갚지 않고 없애면 되지 않나요? 예, 예, 예. 근데 청산 시점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여 처분이 됩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예,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페널티. 그래서 뭐 사업하면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들이 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네, 네. 이게 그렇게 볼 게 아닌 게 분명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요. 네. 네. 이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뭐 가볍게 감기 들었을 때 병원 가서 간단하게 처방받아가지고 약 먹고 하면 치료가 될 거를 네. 미루고 미뤘다가 나중에 결국 입원하고 수술하고 몸에 칼 대고 이런 상황인 것처럼 그렇죠. 가지급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문제가 되는데 네.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네. 첫 번째는 가지급금은 말 그대로 빌려간 돈, 대표이사 당기 대여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여금에 대한 정확한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영업외 수익으로 법인이 어쨌든 돈이 들어오니 그렇죠.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좀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사업하시다 보게 되면 금융권에 이제 차입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사업 목적상 금융권에서 차입해서 내게 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 맞아요. 법인은 사업하라고 금융권에서 돈 빌려가지고 이자에 의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줬더니 그 돈을 받아서 사업에 쓰지 않고 그렇죠. 대표한테 빌려주고 그 또 이자. 이자를 받아서 그렇죠. 뭐 나쁘게 얘기하면 돈놀이를 하는 그렇죠, 부분이라 그렇죠.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 그만큼만큼은 이자 비용을 인정을 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만큼 비용 처리 안 해준다. 법인세 부담이 또 상승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원청 회사하고도 거래를 하고 네. 또 신용평가 회사라는 금융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데 대표가 언제든지 회사 돈을 건드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지급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좀 당합니다. 관리가 그렇죠. 안 되는 회사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올해 세법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제가 유의깊게 본 부분들이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가업에 대한 상속 증여에 대한 공제 제도가 맞아요. 확대가 됐죠. 네. 그래서 가업 승계 증여 특례 진행하시는 회사가 많으신데 이 가지급은 그 사업 무관 자산이에요. 맞아요. 예, 그 부분만큼은 정부에서 늘려준 혜택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주식 가치 많이 올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실제 그 주식 갖고 있는 지분 입장에서는 굳이 떠안아도 되지 않는 주식에 대한 세금들 더 많이 좀 떠안게 되고 네. 향후 지분 변동이나 주식 이동했었을 때 과표가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효과가 되는 거죠. 네. 결국 원금은 나중에 또 소득세로 상해 처분돼서 과세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미루다 법정 최고 한도 누진 최고 세율로 나중에 다 자동으로 상해 처리되면서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가지급이다. 가장 궁금해하실 정리 방안. 이 정리 방안도 제가 보니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보면 뭐
본인 개인적인 걸로 갚는 것도 있고 아니면 법인의 소득 원천을 가지고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네. 또 이걸 한번 대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네네.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법인 소득의 원천으로 갚는 방법이 있겠죠. 네네네. 대표님이 그 법인한테 이제 보수를 받으시니까 급여 상리를 받으시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받아서 갚으시거나 이제 상계 처리하시거나 네. 그리고 임원으로서는 퇴직금 규정 다 알고 계시잖아요. 퇴직금으로 나중에 퇴직 시에 내가 받을 퇴직금과 갚아야 될 가직금을 상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급여보다는 그쵸. 많이 낮겠죠. 네네네. 건강보험료 부과도 안 되고요. 분류과세. 네. 네. 그리고 지금 주주 자격으로는 매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2천만 원까지는 법인에서 분리과세. 그렇죠. 예. 그래서 낮은 세액 부담으로 건보료 없이 갚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2천만 원까지니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그렇죠. 세부담이 좀 커진다. 맞습니다. 직무 발명 보상 제도나 특허를 통해서 법인에 매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무작정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세 당국에서 항상 실질을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표님이 내가 이 해당되어 있는 특허를 출원 등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역량과 조건들을 갖춘 기업이 좀 활용할 수 있겠다. 대표님이 법인에게서 받는 원천적인 소득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네, 그럼요. 만약에 이걸로도 안 된다. 그럼 이제 네. 개인 재산으로 가야겠네요. 예,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제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네. 대부분 주식을 갖고 계시고 이익이 좀 난다라고 하는 회사는 현재 지금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에 따라 네.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국세청에는 이 가격으로 거래를 하라라고 법적으로 정해준 거니 맞아요.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분들을 법인하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많이 갚습니다. 자기 주식을 네, 그럼요. 예, 복수법인을 갖고 있는 대표,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면 그 주식으로 갚으셔도 되고, 그렇죠. 대표님 명의의 뭐 투자자산, 다른 개인 보유 주식이 있다면 그걸 매각해서 갚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내가 법인한테 돈을 받았으니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맞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분류과세가 되는 거죠. 양도소득. 3억 원까지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22% 과세니까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쓰면 통상적으로 20% 미만 되는 것 같고요. 3억을 초과하는 부분 50% 이제 5% 가산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금액이 좀 크다고 하더라도 한 5% 정도 수준으로 가지급을 상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개인 부동산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동산을 법인에 갚아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법인이 대표님 소유 부동산에서 임차해가지고 쓰고 있는 같은 경우는 네네. 그 법인한테 그 부동산을 양도를 하고 가지급 상계하고 네. 법인은 뭐 어차피 쓰고 있었던 그 실질은 뭐 동일하게 계속 가시는 거니까. 맞아요. 결국은 보면은 주식하고 부동산. 네.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네요. 대표적인 거고요. 네. 이 부분도 조금 응용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세금보다 훨씬 더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기간을 둔다라고 하면 취득가를 올려야죠. 계속 좀 올리는 방향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과세 부담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사전 양도라든지 사전 증여를 통해서 취득가를 올리는 방법을 많이 좀 쓰고 있죠. 대표님이 할 수 있는 법인에서 받는 돈으로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안 되면 또 개인 자산으로 하는 거. 네. 이게 두 가지 경우가 가장 큰 거고 앞으로 이제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아니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가지급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죠. 네네, 그렇죠. 그래, 가급적 그 부분들은 대표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계 처리 같은 부분들을 그때그때 못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가지급은 막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접대성 경비에 대해서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 관행 같은 부분도 맞아요. 사실 대표님께서 예전에 그냥 관행적으로 했었던 부분들은 조금 지금 달리 이제 그 거래처하고 관계를 좀 가셔야 될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증빙도 정확하게 좀 갖추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가지금을 이렇게 처리할 때 네. 정말 좀 주의해야 될 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예.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이제 대표님들께서 세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셔서 내 주식을 법인에 거래를 많이 하시고요. 네. 배우자 주식을 받아서 이제 상계 처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반드시 채무자, 채권자가 같아야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대표님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배우자가 자사주를 매각을 했는데 가지급이 없어졌다. 뭐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 돈이
대표님한테 흘러 들어갔다고 예, 생각을 그럼요. 하겠네요. 세법은 항상 실질을 보기 때문에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동일해야 된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네. 아마 대표님이 가장 믿고 계시는 분이 기장하시는 세무사님이시니까. 근데 우리 회사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기장 세무사님입니다만 지금 자기 주식은 사실 상법적인 절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세무사님이 일반적으로 법무사님처럼 상법을 잘 모릅니다. 맞아요. 당연히 또 법무사도 세무적인 부분들 잘 모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뭔가 하나 이제 절차를 놓쳐서 부인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 일을 가장 많이 처리해보고 향후에 이제 관리까지 좀 하실 수 있는 맞아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제 뭐 세부담 자체가 정상적인 급여나 배당받는 것보다 현저히 줄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과세당국에서도요. 향후에 이 부분들에 대한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요. 맞아요. 적절하게 대응하는 과정도 가지급을 이제 그 실행하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맞습니다. 급여하고 배당을 받으셔서 처리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간단하긴 하죠. 예, 간단하니까 이제 배당을 받으시는데 배당을 받고 이제 5월 달에 소득세 납부하고 11월 달에 건보를 납부할 때 이제 깜놀하시는 거죠. 예, 세부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정 그 기준을 넘어가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봐지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상의하셔서 우선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감을 빨리 해결해달라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급하게 드시면 체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절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요. 맞아요. 예, 계속 사업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뭐 어떻게 소명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내 맞아요. 사업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기본 아래서 맞아요. 가지급이 정리가 돼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일부 혹시 편법이나 또 불이하게 가지급 정리하시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게 가지급금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가지급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니까 이걸 쌓아놓는 것도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이 상황에 맞게 가지급금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가지급은 사업의 동반자. 그래서 잘 관리하며 사업을 영위하셔야 되고요.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하고 잘 상의하셔서 분명히 해결 방안이 있거든요. 맞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그때 해결한다면 네. 큰 리스크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상으로 마치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